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노트에서는 암호 기술과 관련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. 몇 슬라이드가 안 되니까 오늘 또 1시간짜리니까 요거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살펴볼 내용은 어, 그때 교과목 소개 때 정보보호 3대 서비스, 4대 서비스 얘기를 했었죠.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네 가지 서비스 외에 이제 주로 정보보호에 살펴본 서비스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통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들어봤겠죠? 예,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 통신 프로토콜이 통신이 이제 7계층 OSI 7 레이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전체적인 OSI 7 레이어 중에 상위 레이어는 그 메시지를 전송하는 측과 메시지 수신하는 측과 관련된 프로토콜이고, 근데 어떤 메시지가 전송자에서 바로 목적지까지 안 가죠. 중간중간에 뭐 라우터를 거칠 수도 있고 다른 노드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.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. 그래서 그 아래 레벨들은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루어지는 프로토콜인데, 그러면 이 암호 기술을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이루어질 것인가, 아니면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인가,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, 마지막으로는 이 암호 기술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과 그리고 암호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3대 서비스라고 하면 비밀성, 무결성, 가용성 이렇게 얘기하고요. 4대 서비스 하면 여기에 인증까지 포함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네 가지 그 정보보호 관련된 4대 서비스 중에 가용성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서비스, 비밀성, 무결성, 그리고 인증은 주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 학습할 암호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세 가지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, 비밀성은 그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, 얘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. 깨지면 안 되는 거죠. 누군가가 볼 수 있으면은 그거는 비밀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비밀성을 우리가 그 다룰 때 이 비밀로 하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이냐, 여기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그 암호 기술의 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. 군대 같은 데 가면은 뭐 비밀 등급 1등급, 2등급 뭐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비밀의 데이터의 중요도가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데이터를 얼마나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해야 되냐, 이런 아주 짧은 순간에만 유지돼야 되는 게 있고 긴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도 적용하는 메커니즘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무결성 서비스인데, 이 무결성은 변경됐는지 여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 서비스예요. 변경을 못하게 하는 건 우리가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, 이제 정보보호에서 말하는 무결성은 이제 변경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. 변경이 안 됐다, 변경이 됐다. 변경이 됐으면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. 그래서 변경의 뭐 종류에는 삽입, 삭제, 교체 등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일어나는 거고, 본질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는 누가 확보를 하면 쉽게 수정은 가능한 거죠. 근데 이 수정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, 알아챌 수 있냐 없냐, 그게 이제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인증 서비스가 되겠죠. 여러분들이 무슨 웹사이트에 접속하든 학교 시스템에 접속하든 인증을 하게 되겠죠. 이 인증은 여기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증은 개체 인증이 되겠죠. 김상진인지를 뭐 홍길동인지를 검증하고 홍길동이면 접근을 허가하는 그런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인증은 꼭 개체 인증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주장된 거를 검증하는 걸 모두 다 인증이라 그래요.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, 또 요 암호 쪽에서 많이 다루는 인증은
첫 번째가 메시지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, 이 메시지 인증은 조금 전에 살펴본 무결성과 똑같은 용어입니다. 다르게 불리는. 그래서 메시지 인증이라는 건 이 메시지가 변조가 안 됐다, 변경이 안 됐다는 거를 확인하는, 즉 무결성 서비스가 되겠고, 그 다음에 메시지 원천지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메시지가 실제 어디서부터 왔냐, 누구한테서 왔냐, 이런 건데, 송신된 위치를 검증하는 게 있을 수 있고, 송신된 위치가 아니라 송신한 그 사용자가 누구냐를 포함할 수가 있고요. 이 메시지 원천지 인증에는 메시지 인증이 포함된 겁니다. 김상진이 보냈는데 중간에 데이터가 변조됐어. 그러면 김상진이 보낸 게 아닌 거죠. 김상진은 이런 데이터를 보낸 거지. 그게 이제 김상진이 내보낸 건 맞는데 중간에 바뀌었으면 그거는 메시지 원천지 인증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메시지 원천지 인증은 이제 메시지 인증 플러스 송신된 위치 또는 송신자.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위치는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안 해요. 정보보호에서는. 물론 서비스에 따라서 또 위치가 중요할 수 있는데,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집에서 쓸 수도 있고, 뭐 PC방 가서 쓸 수도 있고, 어디서 써도 되는 거죠. 꼭 그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, 뭐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갈 때 은행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해외에 있으니까 내 그 접근을 막아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으면은 해외에서 뭐 인터넷 뱅킹을 시도하면은 원천적으로 막아주죠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이 사용자가 어디서 접근하냐를 파악해가지고, 이게 적법한 접근이다, 아니다를 또 위치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개체 인증인데, 개체 인증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, 그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.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, 첫 번째가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지식, 이걸 이용하는 게 있고, 사용자만의 독특한 특징을 이용하는 게 있고,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확인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를 이용하는데, 이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하면은 보안 강도가 약하니까 보통은 여러 개를 같이 혼합해서 이용하겠고,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이 중에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예요. 얘만 두 가지 이용한다고 해서 이제 투팩터 인증이라고 하지 않아요. 얘와 얘, 얘와 얘 이렇게 이용해야 투팩터 인증이라고 그럽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ATM 기계에 가서 돈을 인출할 수가 있죠. 그러면 그 ATM 기계에서 우리가 돈을 인출할 때 개체 인증을 하게 되는데, 그건 투팩터 인증이에요. 왜냐하면은 거기서 돈을 찾으려면은 통장을 넣든가 카드를 넣어야 되겠죠. 이 카드나 통장을 넣는 건 뭐에 해당돼요?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거. 이 대표적인 게 예전에 우리가 많이 요즘도 쓰는 열쇠 같은 거. 그렇죠? 그 열쇠는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게 그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거고, 열쇠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통장을 넣어야 되고, 또는 카드를 넣어야 되고, 근데 카드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, 그 다음에 핀 번호를,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겠죠.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래서 투 팩터 인증을 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투 팩터 인증을 하게 되겠고, 사용자만의 독특한 특징은 요즘 많이 쓰는 그 생체 인증이죠. 지문 인증 같은 걸 많이 하고, 뭐 컴퓨터를 킬 때도 제 컴퓨터 같은 손대면 켜지고, 이게 지문 인증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지문 인증은 암호 기술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? 보통은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이 필요한 거죠. 영상으로 이거를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, 뭐 음성 인식은 또 음성 처리가 필요한 거고, 근데 그거는 이제 암호 기술이라고 보이진 않는데,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암호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 생체 정보들은 그 기존의 생체 정보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말하거나 손을 대거나 얼굴 하면은 현재 이미지를 떠서 저장된 거와 비교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
이 비교는 다 영상 처리나 뭐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되는데 여기서 암호 기술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이 저장된 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또 암호 기술이 들어갈 수 있죠. 왜냐하면 뭐만 바꿔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은 저장된 그 데이터를 바꿀 수 있으면 누가 해킹해가지고 다른 사람 지문을 넣어놓으면 이 사람이 해도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저장된 어떤 생체 정보를 보호할 때는 또 암호 기술 같은 거 써서 뭐 암호화해서 보관한다든지 뭐 다른 조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순수하게 다 뭐 영상 처리, 음성 처리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생체 정보도 보통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체 정보를 여러 개 쓴다고 해서 투팩터 인증이라고는 하진 않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 투팩터 인증하고 요즘 많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이런 서비스 쓸 때 쓰는 2단계 인증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. 2단계 인증. 그래서 2단계 인증은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두 가지가 투팩터가 아닐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 구글에서 2단계 인증할 때 저는 이제 구글에 내 패스워드 치면은 다시 또 구글에서 뭐 내 핸드폰으로 뭔가 메시지가 와요. 그러면 핸드폰에서 내가 그 메시지 온 6자리 번호를 다시 입력을 하면은 이제 실제 로그인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핸드폰 자체가 만약에 나만 가질 수 있는 핸드폰이다. 그 뭐라 그러죠? 그 내 그 내 개인 그 뭐 신원이 증명된 핸드폰 뭐라 그래요? 그걸 뭐라 그러죠? 하여튼 내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그 핸드폰이면 그리고 그 통신으로 그 핸드폰으로 날라오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가로챌 수 없다.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그것도 투팩터 인증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그 구글에는 핸드폰을 보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낼 수 있냐면 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. 그럼 메일에 온 6자리 숫자를 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? 메일 그 암호만 알면 되는 거죠. 그거는 뭐야? 똑같은 패스워드를 2번 친 거죠. 그게 로그인 패스워드와 또 이메일 패스워드 두 가지를 친 거니까 그거는 뭐 투팩터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. 그냥 두 가지 하나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뭔가 다른 걸해서 통과를 해야 더 안전하게끔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투팩터는 요소가 달라야 우리가 투팩터, 멀티팩터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대 서비스이고, 4대 서비스이고, 그 4대 서비스 중에 가용성은 이제 암호 기술로 제공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 학기 우리 이 수업에서는 가용성 관련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런 4대 서비스 말고 이제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조금 다른 서비스들, 많이 제공한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부인 방지 서비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인 방지는 뭘 했는데 나 안 했다고 발뺌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부인 방지이고요. 통신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이제 메시지 송수신과 관련해서 부인을 할 수 있죠. 메시지 보내놓고도 난 안 보냈다. 메시지 받았는데 난 안 받았다.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들을 못하게 해주는 이제 부인 방지 서비스가 있고요.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교환을 하게 되는데 메시지를 그 송신자와 수신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중재자 같은 거를 활용해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. 카카오톡 서버 같은 뭐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에도 제가 카톡 보내면 바로 여러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서버에 갔다가 이제 가는 거죠. 그러면 카카오톡 서버가 중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메일 같은 것도 제가 이메일 보내면 바로 여러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메일 서버에 거쳐서 가게 돼요.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부인을 이제 송신자 수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재하는 사람들이 또 뭔가 고의적으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개자가 있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예에 의한 부인도 고려를 해줘야 돼서 뭐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4종류가 있고요.
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부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메시지를 보내놓고 그러면 얘가 보내면서 뭔가 토큰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해 줘야 돼요. 그러니까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부인 방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토큰이나 증거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줘야 됩니다. 그럼 상대방은 그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 행위란 사람이 부인하면 그걸 보여주면 또는 제3자한테 보여주면은 그 행위자가 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얘가 메시지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은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부인 방지 서비스는 그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또 추가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. 물론 그게 또 다 되는 환경이 아닐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인 방지 서비스는 한 사람이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고 그 증거를 상대방이 갖고 있다가 행위한 사람이 부인하면 보여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뭐 이걸 최근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근래 들어서 더 이슈가 되는 어떤 정보보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내 정보를 활용하려면 내 동의가 없이는 활용할 수가 없고 내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그걸 사용하게 되겠죠. 그래서 어떤 회사가 내 정보를 가졌는데 내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.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그거는 이제 법률로 이렇게 막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정보보호 서비스의 경우도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. 범죄도 뭔가 이런 것도 예방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서 뭐 사형이나 무슨 징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보호 서비스 마찬가지로 법률이 같이 와서 이런 걸 위배하면은 뭔가 처벌을 받게 된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프라이버시에서 이제 또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익명성인 거죠. 익명성. 그래서 익명성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한 건지 모르게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죠. 그래서 익명성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고 이 프라이버시 얘기가 나오면은 많이 나오는 용어가 빅 브라더라는 용어예요. 뭐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고 영화 같은 데서도 언급이 많이 될 텐데 이 빅브라더라는 용어는 실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. 아주 예전에 1984년이라는 미래를 이제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건데 그 미래 세계, 지금 84년도 미래는 아니지만 그때는 이 84년도에는 어떤 독재자가 있는데 이 독재자가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가 있죠. 그래서 Big Brother is watching you. 그럼 그 얘기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현실 세계는 그렇게 가능한 거죠. 가능하지만 그거를 모아지지는 않고 있는 거죠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T를 쓰는데 그러면 이 SKT는 제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.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공유를 안 하는 것 뿐이고, 뭐 도로공사 같은 데서는 이제 각종 CCTV나 도로에 있는 톨게이트 이런 거에서 김상진이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어디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쫙 이제 모아가지고 누가 다 종합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. 근데 그렇지는 않고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죠.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카드를 쓰면 다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이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논할 때
좀 더 이렇게 행동 프라이버시, 프라이버시 논할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, 이제 유튜브 서비스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, 내용 프라이버시는 유튜브는 보고 있는 건 뭐 알 수 있어요. 내가 지금 현재 유튜브를 보고 있다라는 건 알 수는 있는데,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게 해주는 게 이제 내용 프라이버시인 거고요. 내용 프라이버시는 제공하기가 조금 간단할 수가 있어요. 비밀성만 보장해 주면은 돼요. 비밀성만.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라는 건 보통 이거 빼먹었지만 제3자들에게 제공하려고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임의의 제3자들.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유튜브에게 숨기려고 하는 건 그건 힘든 겁니다. 왜냐하면 그거를 하려면 내가 동의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윤 추구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을 클릭하고 뭐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튜브 업체한테까지 내가 뭘 하는지를 숨기기는 어려운 거죠. 그 다음에 행동 프라이버시는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숨겨주는 거예요.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, 제3자들한테 모르게 해주는 게 이제 행동 프라이버시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위치 프라이버시는 내가 어디서 쓰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이제 위치 프라이버시죠. 아까 위치 서비스는 별로 그 프로토콜 논할 때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, 프라이버시 면에서는 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. 이 사람이 어디 있다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고, 위치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인터넷 쓸 때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서 자기를 숨기고 VPN 같은 거 막 쓰고 그러죠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,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프라이버시 논할 때, 특히 이제 행동 프라이버시를 논할 때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해줘야지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그래요. 그러니까 불관찰성이라는 건 통신 메시지를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. 아니면 통신 메시지보다는 이게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익명 게시판. 익명 게시판에 사용자들이 글을 게시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게시할 때 항상 똑같은 사용자는 하나의 익명으로만 게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. 김상진은 늘 홍길동이라는 가명으로만 게시하고, 그 홍길동은 다른 사용자들은 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홍길동으로 글이 게시됐어요. 그러면 뭐 글의 내용으로 뭔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, 홍길동이라는 그런 아이디만 보면 이 홍길동이 김상진인지 뭐 조재수 교수인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. 모르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는 불관찰성이 제공된다고 얘기합니다. 그렇지만 홍길동이 게시한 모든 게시글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 게시한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그거는 뭐가 제공이 안 돼요? 불연결성이 제공이 안 됩니다. 그럼 불연결성이 제공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뭐가 문제일까? 이거는 만에 하나 불관찰성이 깨졌을 때 그것의 파급 효과가 불연결성이 제공되면 적죠. 그 한 어떤 행위만 노출되는 건데, 만약 불연결성이 제공이 안 되면 이 사람이 했던 행적이 다 노출되는 거죠. 홍길동이 김상진 하는 순간 모든 게시글들이 그 김상진이 게시한 글들의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,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갑을 쓰는데 지갑을 하나만 쓴다. 그러면 지갑의 주소는 정해져 있어요. 이 주소가 김상진 것인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 사람 거라는 건 알아요. 그러면 비트코인은 불연결성을 제공해요? 불연결성을 제공 안 하는 거예요. 물론 이 사람이 여러 개의 지갑을 쓸 수는 있어요. 그러면 이 지갑들이 같은 사용자 거라는 건 모르지만 여전히 한 지갑에서 사용된 어떤 거래 내역들은 똑같은 사용자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불연결성, 불관찰성.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버시를 살펴볼 때는 이 프라이버시가 불관찰성만 제공하는 건지
불연결성까지 제공하는 건지, 불관찰성만 제공이 되면 약한 프라이버시가 제공된다고 하고, 불연결성까지 제공되면 강한 프라이버시가 제공된다 그러고, 말씀드린 것처럼 불연결성은 불관찰성이 깨졌을 때 그 노출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제공해 주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.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주니까 뭐 나쁜 글들, 뭐 험담하는 뭔가 해서는 안 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어떤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더라도 그런 범죄나 또는 나쁜 일에 그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조건부 프라이버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 불관찰성을 깨서 누가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조건부 프라이버시입니다. 그래서 이 조건부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때도 불연결성까지 제공이 돼야 그래야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쓰기가 이렇게 더 믿고 쓸 수 있는 거죠. 내가 뭔가 잘못해도 요 잘못된 하나만 노출되는 거지 나머지까지 내가 문제없이 했던 것들까지 노출되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조건부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 불관찰성을 깰 수 있다는 거죠. 그 누군가는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죠. 그래서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또 권한이 막강해지면 뭐 할 수 있냐면 남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그런 권한의 남용을 막는 암호 기술로는 뭐가 있냐면은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건 뭐라는 거냐면 권한을 한 사람한테 집중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? 권한을 분산해야 되겠죠. 권한을 분산하는데 어떤 식으로 분산하냐면 n명에게 분산하는 거예요. n명에게. 근데 이 n명이 모두 동의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명, 그 n명 중에 몇 명? t명만 동의하면은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10, 그러면 10명한테 권한이 분산됐지만 그 10명 중에 2명만 어그리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t는 여기서 뭐라고 하면 보안 변수라 그래요.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1n은 쓰겠어요? 1n은 권한 분산이 아니니까 쓰진 않죠. n은 쓸까요? n도 안 써요. 왜냐하면 그거는 가용성의 문제가 돼요. 꼭 해야 되는데 한 명약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매우 중요한 거는 n도 할 수 있어요. 뭐 옛날에 그 영화 이 크림슨 타이드 보면은 혹시 영화 봤어요? 크림슨 타이드. 핵 잠수함에서 이렇게 덴젤 워싱턴 나와서 이 그 함장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 핵 미사일 발사 여부하는데 거기 보면은 두 개의 그 키를 갖고 돌려야 되는데 그 함장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데 거부하는 거죠 얘는. 그래서 그거는 2가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. 둘이 다 또는 뭐 3, 셋이 다 동시에 열쇠를 돌리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기술들이 뭐 암호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세계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권한이 집중이 되면 권한을 이제 분산시키고 그 분산시킬 때 이렇게 이제 기술로도 TN 해가지고 3N, 뭐 30, 뭐 50,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보통은 이제 기관에 나눠야겠죠. 뭐 경찰, 검찰, 뭐 법원,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들 그 3대 서비스, 4대 서비스 중에 가용수 뺀 거, 그 다음에 부인 방지랑 프라이버시 쪽 얘기를 좀 해봤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통신 계층과 암호 기술인데 이 통신 프로토콜, 이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세븐레이 같이 계층적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상위 계층은 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1, 2, 3 뭐 OSI에서는 1, 2, 3 레이어는 요와 노드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암호 기술 적용할 때 여기서 적용해서 여기까지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
비밀성 측면에서 우리가 암호 기술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암호하면 어디서 푸는 거예요? 여기서 푸는 거죠. 그러면 이 중간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와 노드 사이에 다 암복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서 풀고 다시 암호하고 또 풀고 다시 암호해서 가는 형태가 돼요. 당연히 성능은 이게 떨어지겠죠. 얘가 좋고.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노드들을 신뢰 안 해도 돼요. 근데 여기는 신뢰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노드들의 그 암호 모듈이 설치가 안 돼 있어도 돼. 근데 여기는 설치가 돼 있어야 되죠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요 노드 사이에도 암호하고 전체도 암호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눠서 할 수가 있고요. 요 나눠서 하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통신 메시지를 암호하더라도 그 통신이 누구와 통신이 자주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. 이게 트래픽 분석을 한다 그래요. 그래서 누가 누구랑 통신을 많이 하지, 어떤 사람은 뭐 하냐, 이걸 보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단대단 방식,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암호에서 이제 중간에 풀지 않고 쭉 가게 되면은 이 통신 메시지에는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으냐면은 헤더가 붙어요. 이 헤더를 이용해서 통신을 이 메시지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서 보내는 거예요. 그럼 이 출발 헤더만 보면은 A와 D가 열심히 통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단대단으로 우리가 암호하면 요 데이터만 암호화되는 거지 헤더는 암호화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암호화로 이루어지면은 A와 D가 암호한다는 거를 그 헤더 내용은 암호할 수 있어요. 뭐만 필요하냐면 얘가 다음에 B 주면 내가 B 줄 거다라는 그거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요거를 숨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매번 암복화를 하기 때문에 얘랑 이 데이터 값들이 바뀌는 거예요. 키가 바뀌니까.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애들이 누구와 통신하는지를 트래픽 분석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헤더 정보가 노출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그 트래픽 분석 이 차이가 즉 그러니까 암호 기술을 어떤 층에서 우리가 적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.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HTTPS, TLS인 거죠. 이 TLS는 단대단위의 헛바이홉이에요. 단대단위죠. 브라우저에서 암호해서 어디 가서 풀려요? 서버 가서 풀리는 거예요. 중간에 뭐 라우터 어디 스위치 거치더라도 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쭉 내 컴퓨터에서 암호화돼서 쭉 가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토콜들은 다 이제 상위 레벨에서 뭔가 암호화해서 단대단에서 암호화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. 시간 충분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용어만 간단히 몇 가지 이제 소개하고 이제 진행할 텐데 기본적으로 그 암호 기술 중에 가장 오래되고 많이 써왔던 것이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입니다. 실제 문헌상 나타난 거는 이 로마 시대 시저 사이퍼라는 게 있어요. 로마 시대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메시지들을 암호해가지고 이제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으로 그 말 타고 이렇게 그 메시지 전달할 때 암호해서 전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비밀성 목적으로 암호할 때 그 메시지를 암호하기 전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평문이라 그래요. 평문. 그래서 평문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그래서 얘는 뭔가 내가 그냥 오픈하면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. 그럼 이 평문을 우리가 암호화하게 되겠습니다. 암호화하는데 당연히 암호화에는 뭐가 들어가요? 암호할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겠죠. 근데 메시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키가 들어갑니다. 키.
키가 들어가서 이 키와 메시지 입력받아서 암호화를 하게 되겠고요. 그러면 이렇게 암호화에서 나온 그 결과를 우리가 암호문이라고 사이퍼 텍스트라 그러고요. 이 암호문은 복호하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. 이 복호하기 위해서는 복호화 알고리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? 키가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종류의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은 개가 있어요. 걔를 우리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요.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다른 게 있습니다. 그거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. 근데 비대칭이라는 말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게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용어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, 지금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암호 알고리즘과 복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다 오픈 디자인입니다.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만들고,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? 키들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. 키만 모르면 되는 거죠. 키.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할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호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, 이제 암호 기술과 관련해서 학문적으로는 암호 기술이라는 게 있고, 암호 해독 기술이라는 게 있고, 암호학이라는 게 있어요. 암호학은 이 두 개를 합친 내용인 거고, 암호 기술은 그 서비스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암호 기술이라고 그러고, 해독 기술은 이 암호 기술을 분석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고요. 얘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. 예전에 보면은 보통 저처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하고,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쪽을 많이 해요. 근데 요즘 뭐 그렇지 않은데, 하여튼 저는 이쪽으로 주로 석박사 때 했었고요. 암호 기술 쪽으로. 그래서 암호 기술자다.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하도 연구를 많이 안 해서 제가 스스로 암호 기술자로 얘기하기는 조금 창피한 면이 있습니다. 암호 기술의 한계. 암호 기술은 정보 보호에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에요. 기본적인 기술인 거고, 3대 정보보호 서비스 중에 4대 서비스 중에 그 비밀성, 무결성, 인증은 주로 암호 기술로 제공이 되는 거고, 살펴봤듯이 부인 방지나 이런 프라이버시도 보장할 때 암호 기술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암호 기술은 당연히 모든 보안 문제 해결책은 아니고, 특히 이제 뭐는 해결을 못하냐면 어떤 공격도 저걸 막을 수가 없어요. 사회공학 공격. 제일 막기 어려운 공격이 사회공학 공격이에요. 사회공학 공격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관리자를 한 돈 1,000만 원 줘가지고 좀 해달라, 빼달라. 그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, 비용적으로 쉬운 방법이라고 그래요. 그걸 사회공학 공격이라고 합니다.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. 그 누군가 그 권한이 있는 관리자들이 있을 테고,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뭔가 그 사람이 있을 텐데, 그 사람을 어떻게 꼬시는 거죠. 그게 사회공학 공격이고, 사회공학 공격은 어떤 기술을 써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. 그거는 오히려 이제 물리적인 보안, 또 윤리 교육, 뭐 이런 법률, 뭐 이런 거 갖고 막아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제대로 구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써보겠다. 그러면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. 정보보호에서는. 그래서 제대로 구현하고 올바르게 사용 효과가 없습니다. 여기 예제로 본 것처럼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는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되게 오픈 소프트웨어고 안전해요. 코드가 다 되어 있으니까. 근데 비트코인 지갑들은 여러 그냥 업체들이 만들어서 그냥 사용자한테 USB 형태로 막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것들 중에 되게 약한 랜덤한 그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해킹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보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업체들이 보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개발하게 되면은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비전문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. 전문가가 만든 것들도
몇 년 지나면 또 문제가 있었다.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뭔가 암호 기술을 쓰고 싶으면은 표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업계에서 많이 쓰는 그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가 써야지 뭐 RSA 뭐 이런 걸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자바로 뚝딱 만들어서 쓰시면 이제 예,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렇습니다.